성경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기름회 교수님 오전에도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아마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전에 간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간증한 것을 조금 요약을 해서 체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되어 있다. 저는 사실은 예전에는 보이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너무 좋아했고요. 사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직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특히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하나님이 저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몸과 영혼을 지닌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안 미치느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마귀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걸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전부 자기 게 아닙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부터, 어떤 거는 마귀로부터, 또 물론 어떤 거는 자기 영혼이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전부 자기 거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말 분별해야 돼요.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래서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건 전부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대로 행동해가지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직접 영향도 주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드는 작품은 전부 다 영적인 작품입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사단의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의 작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나쁜 것을 보고 듣고 하면, 나쁜 걸 보고 듣고 하면 결국은 우리 믿음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오전에도 제가 간증을 하면서 제가 간디 자서전 읽었는데 그게 얼마 지나서 내 생각이 됐다 그랬죠.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쁜 걸 보고 듣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중에 일주일에 한 번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거, 우리가 보고 듣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거를 빨리 나쁜 건 씻어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 그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요. 저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런 인생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무가치하고, 근데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산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인생의 문제의 한 80%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원하는 건 뭐냐?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구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벽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 완벽한 사랑을 누리고
행복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대한민국을 세우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현황을 보겠어요. 지금 보면은 붉은색이 동성결혼을 인정 안 됩니다. 북미, 남미, 호주, 서구유럽 이쪽은 동성결혼을 지지 안 됩니다. 반면에 흰색깔은 동성애를 반대해요.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합니다. 아시아는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이 전 세계 현황을 보면 유엔 회원국이 195개국인데 그중에 66개국이 동성애를 처벌합니다. 제가 왜 이걸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엔 안에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국가하고 반대하는 국가가 있으면 반대하는 국가의 개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엔 총회는 한 번도 동성애를 지지한다든지 차별금지법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왜? 반대하는 국가가 찬성하는 국가보다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유엔이 동성애를 지지한다. 그런데 왜 그런 오해를 하는가 하면 유엔 안에 들어가면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위원회들은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나라에 공고를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라.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데 유엔 전체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성결혼을 합법한 나라는 32개인데 최근에 헌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한 나라는 32개하고 4개 자치구. 그래서 여전히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 추세는 아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 우리나라 이제 조사를 해보면 동성결합 합법화를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합니다. 여기서 동성결합 합법화라는 것은 동성끼리 같이 살 때 그걸 가족으로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3분의 2가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보수적인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상황을 보면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지지합니다. 사실은 여러 번 이제 차별금지법을 낸 적이 있지만 예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내도 지역 주민들이 가서 이렇게 항의를 하면 내가 모르고 했다고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철회를 안 합니다. 자기도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고 자기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하고 분명하게 이제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진보 언론은 당연히 찬성하고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적인 언론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 영역에는 동성애 옹호 내용이 점점 많아져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동성애 옹호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옹호 내용으로 다음 세대가 세뇌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언론, 문화, 교육 영역에서 우리가 열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언론이나 문화나 교육 영역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데가 더 강해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열세. 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집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했던 대로 국민의 3분의 2가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이러지만 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 문화, 교육이 계속 사람들을 세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우리가 손을 써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첫째 이유가 국가인권입니다. 국가인권위가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국가인권위가 만들어질 때 국가인권위 법안에 성적 지향이 들어갔습니다. 성적 지향이 들어갈 때 그 성적 지향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당연히 몰랐고요. 국회의원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가인권법에 2001년도에 넣을 때 정의를 하지 성적 지향이 뭐다고 설명을 안 했어요, 법에. 그리고 이걸 앞에다 넣은 게 아닙니다. 저 뒤쪽에 30조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뒤에다가 차별받는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성적 지향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적 지향을 딱 넣어놓고는 그 다음부터 합법적으로 이제 동성애 옹호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그리고 이 국가인권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다음 세대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제 어른들을 변화시키는 어려우니까 다음 세대를 변화시켜서 교육과서를 바뀌어요. 교과서.
교과서를 바꾸고 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인권 교육을 시켜서 이제 동성애 옹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바꾸고 선생님 바꿔가지고 다음 세대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는 10대, 20대나 60대나 생각이 똑같았어요. 10대라고 해서 뭐 동성애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았는데 20년 전에 국가인권위가 딱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20년 동안 교육을 바꾸고 다음 세대를 세뇌하니까 지금 완전히 바뀐 거예요. 10대, 20대는 어디 보면 50% 이상이 지지하기만.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세금으로 다음 세대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이라는 게 무서워요. 이게 처음에는 별로 안 변하는 것 같아도 지속적으로 20년 가까이를 계속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동성애자들이 진보 진영에 들어가서 뭐 정교조나 민변이나 이런 민노총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요. 또 그 뒤에는 외국의 LGBT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약하니까 그쪽에서 자꾸 들어와서 돈이 오고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인권법에 성적장이 들어간 것도 저절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동성애자들이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뭐 1990년대부터 이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많이 바꾼 거예요. 자기들의 뜻대로 이제 우리나라를 많이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신앙적인 관점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깨워야 되겠다. 그럼 왜 깨워야 되느냐? 지금은 세속의 물결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휩쓸려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유혹과 미혹. 음란에 의해서 세상이 휩쓸려가고요. 미혹, 잘못된 사상들,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혹과 미혹이라는 이 물결에 의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휩쓸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 몽둥이를 든 겁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갈림길에 서 있어요. 지금 정신을 차리고 부흥을 할 건지 오히려 몰락을 할 건지, 정말 서구처럼 몰락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오히려 부흥을 할 건지.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 한국 교회 대다수 지도자들이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이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반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성애가 뭐냐?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의 성정체성. 그러니까 동성애는 우정이 아닙니다. 정신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것은 동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든지 실제로 하는 거, 이걸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성애는 뭐냐? 남녀 간의 성관계. 양성애는 동성애와 이성애를 낳으면 그걸 양성애. 그래서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합쳐서 우리가 성적장. 이게 법하고 조례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킨제입니다. 근데 킨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이 양성애자예요. 그리고 이분은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은 동성애, 어린이, 동물, 근친,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두 권의 책을 적습니다.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 53년도에 여성의 성적 행동.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 한다는 거예요. 이 책이 나왔을 때, 킨제이가 이 책을 낼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이 보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사실 킨제이가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어요.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여자, 교도수감자,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의 4분의 1, 25%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결과를 냈습니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조사합니다. 캐나다, 영국, 미국, 영국에서 통계청이 있었는데요. 해보니까 동성애자 1%, 양성애자까지 합히니까 2%. 그러니까 킨제 결과가 과장이 되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1996년도에 한국에이즈연맹에서 전국에 있는 동성애자를 조사하니까 10,000명. 그 당시 인구 비율로는 0.07%. 그 다음에 2003년도에 한국성과학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 0.3, 동성애 경험이 1.1.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다시 한국성광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사람을 조사했는데 동성애 경험은 남자는 1.1, 여자는 0.3.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한양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남녀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 경험이 0.3, 응답 거절이 0.4. 응답 거절까지 합쳐도 0.7밖에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적으냐?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그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은 거 어떻게 아느냐? 일반 남성들은 에이즈에 거의 안 걸립니다. 반면에 동성애를 하는 남성들은 에이즈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의 분포하고 이 동성애자의 분포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보건소에서 발견되는 에이즈 발병률의 2배가 서울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는 동성애자가 2배 정도 많을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2003년도에 서울에 있는 남성 동성애자가 0.2%. 그러면 2003년도에 전국에 있는 남성 동성애자는 0.1%, 절반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에이즈 감염자가 7배가 돼요. 7배. 그러니까 지금은 남성 동성애자가 0.7%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여자는 남자의 4분의 1. 그러면 남녀 평균하면 얼마냐? 0.45%. 인구로 하면 15만 명. 그 다음에 양성애자는 동성애자의 1.5배, 23만 명. 그 다음에 동성애 경험은 동성애자의 5.5배, 그래서 83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약 8, 9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물론 서구에 비하면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가 유전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구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동성애가 타고났다고 설득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성애가 타고난다면 그 사람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정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구가 다 무너졌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미국의 갤럽 조사거든요. 이 동성애가 타고나느냐 아니냐는 걸 물어봤습니다. 밑에 짙은 색깔이 뭐냐? 짙은 색깔은 동성애가 타고났다는 주장이고요. 옅은 색깔 위에 있는 거는 후천적이다. 옛날에는 동성애가 후천적이라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선천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적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가까워지다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이게 비슷해지고 그 다음에는 선천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2014년도쯤에는 이게 완전히 바뀌었죠.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성애가 비도덕적이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걸 또 조사했습니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짙은 색깔이 뭐냐? 짙은 색깔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위에 옅은 색깔은 비도덕적이다. 옛날에는 동성애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가다가 한 2009년쯤에 비슷해지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람이 거의 2배 가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적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런 것하고 동성결혼하고 관계를 보게 되면 동성애가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88%가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동성애가 만약에 타고났다면 뭐 동성결혼을 이거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88%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동의를 합니다. 반면에 동성애가 후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1%가 반대. 그러니까 동성애가 타고났느냐 타고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이 2015년도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됩니다. 2015년도에 동성결혼 합법화될 때 연방 대법원 그 몇 사람이 그랬다. 그게 아닙니다. 보세요. 과반수 이상이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동성애가 타고났다고 생각하고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의 과반수가 넘어버려요.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통과된 겁니다. 그냥 연방 대법원 몇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를 봅시다. 우리나라 한국 갤럽이 동성애가 타고났느냐 안 하느냐 조사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서는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0몇 %. 반면에 후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0몇 %.
훨씬 많아요. 아니 미국은 선천적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후천적인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이상하다. 신기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계속 책이 나왔습니다. 2012년도에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간증을 했는데 제가 2012년도에 딱 헌신하고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이 책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논문, 수많은 논문들을 이렇게 집대성해가지고 이렇게 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동성애는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2022년 동성애 유전이다. 계속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타고나지 않았다. 타고난 것이 아니다는 것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동성애가 타고났다고 주장하는 교수나 과학자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있어요. 미국에는 동성애가 타고났다고 주장하는 교수와 과학자들이 계속 떠드니까 이 국민들이 세뇌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과학자와 교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감사한 일이죠. 반면에 우리는 동성애가 계속 유전이 아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다 계속 내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게 여론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자, 제가 이제 동성애 타고나지 않았다는 것을 몇 가지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유는 뭐냐?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못 낳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남자 2명에서 여자 2명이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지요. 아기도 못 낳는데 어떻게 유전이 됩니까? 낳아야지 자기 몸인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가면서 아기를 유전이 되지. 아기도 못 낳는데 무슨 유전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아기를 적게 낳는 행동 양식은 유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서구가 무너졌느냐? 이 동성애자인 과학자의 노력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1993년도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남성 동성애와 X1728 유전자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합니다.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유명한 잡지에다가 남성 동성애와 X1728 관련이 있다고 논문을 발표해요. 그러면서 그 논문의 머릿말에다 뭐라고 적었느냐? 이 결과는 99%의 신뢰도를 갖는다. 그러니까 거의 100%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오니까 막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언론들이 막 대서특별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 그러니까 막 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까지도 동성애 유전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6년이 지나서 1999년도에 라이스라는 사람이 그 해머가 주장한 그걸 조사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일반인과 동성애자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이언스에다가 동성애와 X1728은 관련이 없다고 논문을 발표합니다. 2005년도에는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해요. 1993년도에 40명을 했으면 2005년도에는 456명, 11배를 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남성 동성애와 X1728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관련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X28은 이제 관련이 없지만 7번, 8번, 10번 염색체에는 동성애 유전자가 있을 것 같다 하고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라이스 연구팀이 다시 조사해요. 조사해가지고 7번, 8번, 10번에 없다 이렇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1993년도에 해머가 있다 그러니까 6년이 지나서 1999년에 라이스가 없다 그러고 2005년도에 다시 해머 연구팀이 7번, 8번, 10번이 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다시 없다 그러고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양쪽 진영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영역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학도 예외가 아니에요. 과학이나 학문이나 뭐 예술이나 문화나 모든 영역에 양쪽 진영이 이제 객관적인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2만 3천 명을 조사해가지고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것을 발표했어요. 갑자기 숫자가 늘었죠. 아까 뭐 40명, 뭐 456명 하다가 2만 3천 명. 과학적 테크닉이 달라져요. 테크닉이 달라져가지고 2만 3천 명을 조사해서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 그랬고요. 2019년에 48만 명을 조사해서 없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숫자가 적으면
조작이 가능합니다. 뭐 40명, 400명 이럴 때는 조작이 가능해요. 근데 뭐 이게 2만 명, 뭐 50만 명이 되면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게 밝혀진 거죠. 자, 그다음에 이 동성애가 타고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왜 여기 좋은 방법인가? 일란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100% 유전자 같아요. 왜? 한 수정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란쌍둥이는 100% 유전자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엄마 뱃속에 자라니까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영향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천적 영향이 동일해요. 정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이 일란쌍둥이는 두 사람이 동시에 동성애자야 되는지 동시에 안 돼야 돼요. 일치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이후로 조사를 했는데 2010년도에 제일 많은 사람을 조사했는데 남자는 9.9%, 여자는 12.1%의 일치율. 그러니까 10%. 우리가 아까 말했죠. 유전자도 똑같고 선천적인 영향도 똑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당 1명이 일치하고 9명이 달라요. 그리고 일란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 자랍니다. 후천적인 영향도 같아요. 그러니까 일란쌍둥이는 선천적인 영향도 같고 후천적인 영향도 같고 그러니까 이 10% 일치율 안에는 후천적 영향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영향만 따지면 1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절대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분명하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에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요. 2021년에 민주당에서 3개를 냈어요. 평등법을. 그래서 지금 국회에는 4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똑같아. 평등이라는 의미와 차별금지라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는 4개가 지금 있습니다. 4개가. 그리고 이 차별금지 사유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있어요. 아까 성적 지향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죠. 그리고 성별 정체성은 뭐냐? 자기 성별의 인식. 본인이 어떻게 성별을 인식하느냐. 그게 성별 정체성입니다. 그다음에 이 차별금지법에는 성별의 정의 안에 제3의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별을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이 있다고 이렇게 차별금지법에는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성별 정체성은 자기 성별의 인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입니다. 자, 근데 마음으로 나는 여자다. 그럼 트랜스젠더예요. 트랜스젠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음으로 나는 여자다 그러면 곧 트랜스젠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한다는 것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거 뭐 트랜스젠더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차별금지는 법적으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 내가 남자지만 마음으로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들어가는 걸 막으면 차별입니다. 못 막아요. 막으면 안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젠더의 종류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넌젠더,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뉴트로이스, 중성, 무성. 젠더 플루이드, 플루이드가 유체입니다.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엔 남자였다가 또 저녁 되면 여자가 되고 뭐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일 여자가 자기 마음이라. 그렇잖아요. 난 오늘은 여자 같아. 오늘은 남자 같아. 이건 뭐 자기 마음이니까 우리가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다음에 데미젠더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다. 폴리젠더는 여러 가지 젠더. 바이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자. 그러니까 이 젠더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이기 때문에 수십 가지가 있고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 인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차별금지법 예전의 걸 보게 되면 지금 국회에는 4개가 있지만 예전의 걸 보면 정부에서 2007년도에 발의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06년도에 국가인권위에서 권고를 했고요. 2007년 10월 달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법무부에서. 그런데 아까 원래는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법 예고 때 막 반대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성적 지향을 빼고 국회로 넘겼어요. 국회로 넘겼는데 그 다음에 노회찬이가 성적 지향, 성별이 있는 거를
했어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노무현 말기 때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 예전에 그 차별금지 보면 항상 성적 제한과 성별적 지정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피해자, 그러니까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가인권에다 진정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조사를 해주세요 하면은 국가인권위가 그때부터 조사합니다. 조사해가지고 정말 이건 차별이다 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국가인권위에서 가해자한테 시행명령을 고쳐라. 시행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말을 안 듣잖아요. 3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 또 말을 안 들어. 그럼 다시 3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는 이거를 법원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가해자는 꼼짝 말아요. 뭐 시행명령, 이행강제금, 나중에 변호사 비용 그럼 대부분까지 가면 얼마나 뭐 되겠어요. 그리고 이 국가인권위는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밖에 권고. 권고라는 걸 무시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을 딱 만들고 나면 굉장한 힘을 가져요. 자기들이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하고요. 시행명령, 이행강제금 이런 약간의 준사법기관 같은 이런 권력을 가지니까 국가인권위는 이걸 만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걸 만들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 죄라고 공공장소에서 표현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아요. 개인의 윤리관이 존중이 안 돼요. 특히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비판해도 안 돼요. 그다음에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는 종교적 괴롭힘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믿으라 하면 그 괴롭힘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을 못합니다.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동성애를 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전부 다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교육이 문제입니다. 교육. 이게 딱 통과되고 나면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성전화를 정상이라고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한테 계속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청소년 동성애자,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우에 보면은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10년 만에 33배. 그러니까 한 해에 77명 생기던 트랜스젠더가 2,590명. 한 해. 스웨덴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만에 15배가 됐어요. 저는 사실은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사실은 이 동성애하고 저는 잘 모르는, 동성애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이 일에 이제 계속 해가지고 뉴스에도 나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연구실에 있으면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인데 자기 자녀가 트랜스젠더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고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고칠 수가 없죠. 뭐 약이 있습니까? 수술이 그냥 아이의 마음속에 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딱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꾸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부모들한테 조언을 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새벽기도 가서 무조건 울어라. 하나님 가서 우리 아이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울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애를 붙잡고 울어라. 막 그러면 애가 마음이 좀 약해져가지고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뭐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하면 돌아온 애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10대, 20대는 그렇게 돌아와요. 뭐 대학교 가서 이제 동성애자가 좀 그런 경향이 나타나면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오래 된 애들, 30대 된 애들 안 돌아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을 데리고 왔는데 딸이 진짜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정말 여성인데 물론 어머니도 예쁘지만 딸도 아주 예쁜 애를 데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딸이 남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내려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성전화 수술을 하게 되면 일생 동안 호르몬 약 먹어야 되고 이거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1시간을 설명했어요. 1시간을 설명했지만 그 애는 남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30대 중반이니까 이미 10년 이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갔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게 참 이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가 한 2달쯤 지나서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그 딸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어보니까 어머니 하는 말이 자녀를 어떻게 이기겠냐. 딱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유방절제 수술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웁니다. 제 앞에 울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울겠어요. 제 앞에 와서. 정말 그 자녀가 이렇게 동성애자 됐을 때 그 아픔이라고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이런 뭐 남의 일처럼 생각하니까 자기 자녀가 그렇게 됐다. 이거는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애들은 외국에 조기 유학 보내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있다가 오면서 동성애자가 되어 돌아온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거를 하면은 막 어머니들 막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막 애들이 막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울고 그걸 우울증 약 먹으면서 견디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걸 막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교육입니다.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리석은 나라입니까? 10년 이상 계속 교육을 하니까 2,000명 이상의 애들이 트랜스젠더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됩니다. 뭐 우리나라라고 해서 특별한 나라입니까? 영국이 이렇게 된 것처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전국이 유치원부터 계속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걸 괜찮다 그러면 미국 영국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몇천 명이 생기네요. 한 해에 몇천 명씩 생겨요. 그러면 수많은 가정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게 자기 집에 한 명이 생기면 완전히 그냥 그 집에 얼마나 고통을 겪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녀 구분이 없어집니다. 보세요. 해군 출신의 남성이 트랜스젠더가 여성 격투기. 물론 이 사람은 수술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했지만 남자 뼈, 남자 근육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 남자 뼈, 남자 근육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여사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남자가 이기죠. 그러니까 뭐 여성이 뇌진탕이 되고 막 이슬슬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012년도 6월 달에 미국 LA 찜질방에서 여탕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이 사람 수술 안 했습니다. 수술 안 했어요.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 성기를 갖고 옷을 다 벗고 여탕에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여탕 안에 어린애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는데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놀래잖아요. 남자가 여탕에 들어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막 놀래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찜질방 주인한테 뭐라고 했어요? 여탕에다가 왜 남자를 넣었느냐고, 왜 여탕에 남자를 넣었냐고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하니까 찜질방 주인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캘리포니아는 이미 성별 정책에서 차별이 통과됐습니다. 본인이 여자라고 하면 그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것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고 남자입니다. 남자. 수술 안 했습니다. 남자인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강간을 저질러요. 강간. 자,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여자입니다. 여성 교도소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들어가서 또 4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데 법이 통과되면 끝이에요. 법이 통과되면 본인이 여자라고 하면 여성 교도소,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비일비재하게. 자, 화장실에서 성범죄가 많이 해요. 우리 보통 성중립 화장실 해가지고 거기는 누구든지 들어가요. 남자, 여자, 뭐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거기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 학부모가 여성. 여성과 학부모는 이것이 1차적인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여성들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돼요. 이거 통과되고 나면 막을 수 없습니다. 통과되고 나면 어쩔 수 없어요. 통과되기 전에 떠들어야 돼요. 통과되기 전에. 그러니까 뭐 이게 남의 일이다. 아이고 뭐 우리하고는 상관. 천만의 말씀. 이게 통과되고 나면 자기 자녀가 되고 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서구도 모르고 다 통과시키잖아요. 한 집권나 한 명이 지금 트랜스젠더 동성애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과되기 전에 목소리를 내야 돼요. 통과되고 나면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통과되고 그걸 되돌린다. 그거는 10배 더 어렵습니다. 10배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통과되기 전에 지금 떠들어야지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 차별금지법은 좋은 법이니까 그 독소조항만 빼자. 성적지향, 성별정서 요것만 빼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절충안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이걸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해요.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사유를 한 20개지가 쫙 나열한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에 등, 그 밖의 사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 그 밖의 사유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책이 들어간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걸 누가 해석하느냐? 판사가 해요. 판사가. 그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원래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지향이 없습니다. 없는데 등 안에 성적 지향이 있다고 판사가 해석을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특히 더 어려운 게 뭐냐?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인권법에 성적 지향이 있고요.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가 국가인권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이걸 판단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성적 지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성적 지향이 없는 걸 만들어도 국가인권위가 판단할 때 있다고 가정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가 얼마나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옹호하는 공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차별금지 통과되면 뭐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는 성별을 젠더라고 해석하고 젠더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 독소조항을 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만약에 우리가 깨끗한 독소조항이 전혀 없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독소조항이 없는 건 잘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독소조항을 넣는 건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차별금지법 막 반대한다 하지만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그거를 조금 바꾸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공청회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독소조항이 있든 없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뭐냐 하면은 차별금지 사유 하나하나에 대한 거, 남녀, 장애, 외국인 이렇게 하나하나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성적 지향, 성별 정책을 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그랬는데 만들 필요가 없어. 이미 다 있는데 뭐 그것만 빼고. 물론 성적 지향, 성별 정책성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빼고는 다 있으니까 빼고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비합리적이라고 봐요. 왜 비합리적이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가지 쫙 나열한 다음에 동일하게 차별금지합니다. 동일한 수준으로. 이게 비합리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남자, 여자 차별금지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을 차별금지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을 차별금지하는 거 하고 이게 같으면 됩니까? 다 달라야죠. 우리가 남녀라든지 장애인은 높은 수준으로 차별금지해야 되고 이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은 좀 낮은 수준의 차별금지해야 되는데 전부 똑같이 차별금지한다. 이건 비합리적인 거예요. 저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맞춤형 차별금지법이고 이게 더 맞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 수정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보면 첫 번째는 윤리도덕이 파괴돼요.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랍니다. 두 번째로 남녀 구분을 파괴해서 진짜 여성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을 파괴해서 학부모들이 피눈물 흘립니다. 그 다음에 자유가 파괴돼서 동성애 독재가 시작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이 종교의 자유하고 그 다음에 LGBT 권한이 딱 충돌하게 되면 누가 이기느냐? LGBT 권한이 더 이깁니다. 법원에서 영국이나 이런 데서 LGBT 권한하고 종교의 자유가 부딪히면 종교의 자유 위에가 LGBT 권한입니다. LGBT 권한이 모든 자유 위에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 모든 위에 LGBT 권한. 그러니까 동성애 독재. 동성애자들에게 조그만 마음을 상처를 주면 저 표현도 안 되고 종교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 독재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파괴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쫓겨납니다. 아무리 직장 생활 잘해도 상사가 물어봐요. 너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 만약에 이제 자기가 잘 믿는 사람이면 동성애는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해. 야, 너는 나가. 너는 우리 직장에 있을 수 없어. 너는 호모포비아니까 해고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직장에서 다 쫓겨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무서운 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조금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학생인권 조례 뭐 1인씩 비켜다는 거 자원자도 모집하는데 이 지금 현재 학생인권 조례를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학생인권 조례를 우리가 굉장히 없애려고 하는데
그 문제점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학생 인권 조례, 학생의 인권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너무 인권과 자유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서 학생 통제가 안 돼요. 선생님들이 애들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교내에서 뽀뽀하지 말라고 뒤통수를 때렸는데 벌금이 나와요. 이게 2015년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수업 중에 영상 통화하는 아이들에게 5초간 엎드려 뻗쳤는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 지도할 수가 없어. 조금만 하면 인권 침해야. 아동 학대.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다음에 이 교권이 침해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보면 경기도에서 보면 6개월 동안 선생님을 빗자루로 때렸어요. 물론 이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입니다. 정식 교사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담배 핀 것 같으니까 측정해보자 해가지고 막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실신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다음에 최근 조사를 보면은 2021년에 정교조가 이제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쪽입니다. 정교조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82%가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 한국교총에서 95%가 심각하다. 그리고 10명당 6명의 교사가 매일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의 교실이 무너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애들이 뭘 해도 엎드려 자든 휴대폰을 보든 아무 제재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과도한 통제가 시작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는 교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했느냐? 여학생들이 성희롱을 당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거짓으로 그랬죠. 그래가지고 결국 조사해 보니까 이제 그게 무혐의로 났습니다. 무혐의로 났는데 이 학생인권 5관이 계속 조사한 거예요. 경찰에서는 무혐의가 났는데 이 학생인권 5관은 계속 조사해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느냐? 당신이 자꾸 죄가 없다 하면 학생들이 처벌받는다.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자살해 버렸어요. 이 학생인권 옹호하는 것이 무소불위해. 이건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이런 일이 있는. 그다음에 성적이 떨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통제를 못하니까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적이 떨어져요. 이 대표적인 예가 광주입니다. 광주가 2012년도 1월 달에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했는데요. 보세요. 광주가 공부를 잘하는 데입니다. 이 보통 학력 이상이라는 것이 뭐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으냐? 17개 학력시 중에 국어, 영어, 수학 전부 1등이에요. 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애가 많은 데가 국어, 영어, 수학 1등. 2011년도까지. 그런데 딱 학생인권조례가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애들을 공부를 못 시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 학생인권조례 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 아까 우리가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가 이미 학생인권조례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 성정체성 이 차별 금지 조항이 있으니까 남녀 구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지금 학생인권조례가 7군데 있는데 7군데 전부 다 성적 지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걸 결론을 내리면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이다. 성적 지향과 성별 차별금지 조항이 있고요. 요거는 독소 조항만 빼서는 안 되고 폐지를 해야 된다. 왜? 아까 말 국가인권법에 이미 성적 지향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이걸 빼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조례는 법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 인권을 전부 총괄하는 데니까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예 없애는 게 해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없애면 그럼 학생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반대 이론이 말이 있겠죠. 그럼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17개 광역 중에 7개 빼고 10개는 없어요. 그럼 10개 지역에 학생인권은 보호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학생들이 아무 문제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인권을 침해한다. 그러면 아주 엄격하게 이제 됩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자, 이제 제가 결론을 가겠습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 하는 결론을 가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동성애 왜 이렇게 확산이 됐을까? 사실은 동성애가 최근에 된 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몇천 년 전부터 동성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가 법제화된 거는 불과 20년밖에 안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시작해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동성애자의 힘입니다. 동성애자의 힘.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보면 미국에 1993년, 지금부터 약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한 개의 단체 안에 직원이 39명이고 예산이 600만 달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 여러 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 단체 안에 직원이 39명이고 예산이 600만 달러. 이게 뭐예요? 돈 있는 동성애자는 돈을 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나는 미국이 동성애 합법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 이러한 동성애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너진 게 저절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동성애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쪽은 노력하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못 막죠. 이거는 그냥 얼마나 이 양쪽 진영에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동성애 확산되는 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동성애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왜곡된 논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자인 동성애자들은 또 과학이라는 그걸 사용을 해서 동성애를 확산시키려고. 동성애 타고났다. 지금도 그런 논문이 나옵니다. 지금도. 근데 거의 동성애자들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자기 그 동성애 확산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능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문을 내고요. 또 언론이 그걸 과대선전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틀렸다는 건 또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일반인들이 자꾸 이제 잘못된 것에 오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음란물의 확산. 이 동성애 확산의 근원이 뭐냐? 음란물입니다. 포르노. 왜 이게 음란물이 근원이 되는가 하면 저는 이 동성애를 마치 암이라고 해요. 암.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생깁니다.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생기는 암세포들이 생기면 그걸 면역세포가 딱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법제화 시켜주셔야 할 때 그 사회에 있는 건전한 사람들이 딱 있으면 이 동성애자들이 합법화 시켜주셔야 할 때 이 건전한 사람들이 안 돼. 개인적으로 하는 건 되지만 법제화는 안 돼. 이러면 절대로 법제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법제화가 되느냐? 이 음란물 포르노가 일반인들의 경건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경건성을 다 파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는 똘똘 뭉쳐서 목소리를 내고 그거를 반대할 사람들의 숫자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돼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몸에 면역이 사라지게 되면 암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종교의 약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요. 육체의 쾌락을 쫓는. 이 동성애는 쾌락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OECD 국가 전 세계의 사생아 비율을 제가 넣었던 거예요. 지금 보면은 칠레는 74%.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의 10명당 7명이 사생아입니다. 칠레. 프랑스는 60%. 10명당 6명. 영국은 48%. 10명당 5명이 사생아. 미국은 10명당 4명. OECD 평균이 뭐냐? 40%입니다. 10명당 4명.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의 한 40%, 절반 가까이가 사생아예요, 사생아.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어떻게 2% 사생아 비율이. 자, 포르노 합법화 현황을 봅시다. 초록색이 포르노 합법화입니다. 북미, 남미, 서구 유럽 이게 포르노 합법화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동성결혼 합법화 역시 북미, 남미, 서구 유럽. 그러니까 이 포르노 합법화된 지역하고 이 동성결혼 합법화된 지역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성결혼 합법화 밑바닥이 뭐냐? 포르노 합법화가 있어요. 포르노 합법화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경건성을 파괴시키고 나서 이게 법제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OECD 38개국 중에 사회적 금기 현황표를 나타내요. 사회적 금기가 5개인데요. 첫 번째는 매춘, 그 다음에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5개의 금기에 대한 현황표예요. 그래서 이게 허용되느냐, 부분 허용이냐, 금지하는 걸 돼. 지금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허용입니다. 허용. 지금 OECD 국가 38개국.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허용, 부분 허용. 금지는 거의 없어요.
지금 검지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가끔 몇 개가 있어요. 자, 이게 OECD 38개국 중에 현황표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매춘을 보면 매춘은 38개국 중에 두 나라만 매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하고 리투아니아. 이 두 나라만 금지하고 38개국 중에 36개국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 매춘을. 그 다음에 사촌결혼도 동성결혼, 포르노도 세 나라만 금지하고 다 허용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리투아니아, 코스타리카 세 군데만 금지하고 포르노를 다 허용하고 있어요. 대마초는 좀 낫죠. 대마초는 16개 국가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5개를 전부 다 금지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38개의 국가 중에 5개를 전부 다 금지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에요. 유일하게. 물론 이제 못 사는 나라,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에 금지하는 국가가 많지만 잘 사라지면, 잘 살게 되면서 성적 타락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무너진다? 음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포르노 음란에서 다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중요한 위치에 와가 있는지 정말 정신을 바짝. 우리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전 세계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영국에 있는 변호사님도 우리나라만큼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좀 이게 버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만큼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 한국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지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 오전에도 말했던 이 차별금지법을 열심히 반대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데 그래도 건전하게 법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버티고 남아요. 버티고 남아서 오히려 그 나라들이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 음란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믿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믿고 영생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이 땅의 쾌락, 음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산다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음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삶. 저는 이 싸움이 음란과 거룩의 싸움이라고 해요. 저쪽의 무기는 음란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거룩. 그래서 음란과 거룩이 딱 붙으면 누가 이기느냐? 반드시 거룩이 이겨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요. 그 말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몇만 명의 음란한 사람이 있더라도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성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의 의인은 1000명의 음란한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룩이 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연약한 존재, 죄성을 갖고 있어요. 유혹이 약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정말 저는 연약하니까 하나님 저를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세요. 정말 다른 기도는 안 들어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는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아무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요. 저는 사실은 영화를 잘 안 봅니다. 영화를 잘 안 보는데 혹시 영화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요게 12세 관람가냐 15세 관람가냐 이거부터 봐요. 그래가지고 한 15세까지는 그래도 되는데 그 이상 안 봅니다. 뭐 성인 인정하다 그러면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그런 걸 봐가지고 그 음란한 동영상이 딱 우리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으면 우린 이미 점령당한 겁니다. 껍데기만 거룩한 거고 이미 우리 마음은 사단에서 점령당한. 그래서 다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속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단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점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란으로 해서 점령.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첫 번째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첫 번은 뭐냐?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약한 것으로 음란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정말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과 희생. 제가 아까 오전에 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정말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 우리가 본이 돼야 돼요. 헌신과 희생의 본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들어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고 진짜 믿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뭐 미국도 무너지고 있고 유럽도 이미 무너졌고 뭐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뭐 결국 무너질 거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말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도 전에 이 싸움은 결국 질 거예요. 이길 수 없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먹었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제일 먼저는 뭐냐? 마음에서부터 이겨야 됩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겨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야지 이길 수 있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이거는 이길 수 없다.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아까 말했던 대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뭐 동성애 옹호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의 동일하신 하나님. 성경 그대로 동성애 지지 안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온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이 계셔서 온 땅을 다스리는데 왜 우리가 집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이건 결국 질 거야. 마귀 소리입니다. 마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생각나는 것이 전부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귀 소리.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속삭여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향하여 돌멩이를 탁 던지면 던지는 건 우리가 해야 돼. 그러면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골리앗 이마에 박히는 건 하나님이야. 우리가 나가서 던지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책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싸움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한 10년 가까이 싸웠을 때 뭐 정확하게 통계는 안 냈지만 한 80%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싸우면 뭐 조례를 바꿔라, 뭐 법을 막는다. 거의 80% 이겼어요. 목소리 내면 이겨요. 정치인들은 숫자가 어디가 많은지 하고 보고 결정합니다. 숫자가 많아. 숫자는 우리가 훨씬 많아. 저쪽에 한 10,000명 모이면 우리는 10만 명 모이고 막. 요번에 퀴어 축제 할 때도 보면 저쪽은 10배 이상 모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10배 이상 모이기 때문에 우리 편을 들르는 거예요. 정치인은 숫자가 많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목소리 내면 이깁니다. 근데 목소리를 안 내면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감해야 돼요. 용감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지느냐? 우리가 목소리를 안 내서 지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냈는데도 졌다. 그거는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가지고 목소리를 안 내서 지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그냥 순종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거룩은 음란보다 강하고 빛은 어두움보다 강하다. 저는 이제 예를 든 게 초대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이 시대도 음란하다 하는데 사실 초대교회 로마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음란했습니다. 생각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동성결혼 했어요. 동성결혼. 로마 황제들이. 지금 생각 왕이 동성결혼. 그 다음에 교육계에서는 제일 그 위에 교육계 지도자가 철학자들은 뭐예요? 소화성이 있습니다. 미동을 데리고 소화성이 동성애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전에 가면은 남자 창기, 여자 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종교라는 이름으로 음란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종교, 교육, 정치 모든 것이 음란. 지금의 몇십 배 음란, 몇십 배 음란했던 초대교회에서 기독교가 결국은 오히려 그들을 이긴 거예요. 거룩함으로. 로마를 오히려 거룩함을 이긴 거예요. 음란하니까 정말 거룩한 사람이 희귀한 세상에. 그러니까
그 로마의 그 지도자들이 며느리하고 배우자들 크리스찬을 해가지고 결국은 오히려 거룩을 지키기만 하면 빛이 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음란보다 강하고 빛은 어둠보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초대교회 우리보다 훨씬 더 음란한 그것도 이겼는데 기독교가 지금 왜 집니까? 이길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동성애자의 숫자보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동성애자인 교수, 동성애자인 의사, 동성애자인 법조인하고 기독교 교수, 의사, 법조인 누가 많겠어요? 100배 더 많아요. 100배. 이쪽에 한 명이, 이쪽은 100명이 100명. 아니 100배 더 많은데 왜 집니까? 목소리 내면 이기죠. 사실 이 동성애 쪽에서는 자꾸 두려움을 주면 두려움. 이게 팩트를 보면 우리가 이기게 돼 있는데 자꾸 쪼그라들게 만들어. 그거 안 뚫고 나간대. 그냥 목소리를 내면 이겨. 당연히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지요. 전 세계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 국가들 유럽하고 미국이 이겼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편하지요. 근데 다 져버렸어. 다 속아가지고 져버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최전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에 있는 대사도 동성애자, 뉴질랜드에 있는 대사도 동성애자. 뭐 서울에서 퀴어 축제하면 14개 국가에서 대사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만 무너지면 끝나는 거라. 전 세계 지구상에 이 우리나라만 딱 무너지고 나면 자기들 LGBT를 대항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만 무너뜨리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뭐 얼마나 공격하는지. 그런데 아까 말했던 대로 정말 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나라가 끝까지 버텨야 돼요. 끝까지 버티고 전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나라가 그루터기가 돼요. 믿음의 그루터기, 거룩의 그루터기. 그래서 정말 이 서구가 다 이제 깨닫고 이게 정말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요거만 말하고 마칠 텐데 차별금지법은 사기꾼법이다.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여름에 3,000명을 조사했습니다. 3,000명 리얼미터에 했어요. 왜 우리가 리얼미터라는 그 여론기사를 선택했는가 하면 리얼미터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늘 같이 하는 여론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리얼미터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과가 뭐냐? 차별금지법을 88.5%가 찬성한다. 국민의 거의 대다수죠. 88.5%가 찬성한다. 근데 질문이 뭐냐 하면은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만드는 법을 만드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연히 그걸 찬성하죠. 누가 그걸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 모든 사람 차별 안 받게 하는데 88.5%. 작년에도 보면 작년 4월 달에 하모니까 67%가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걸 리얼미터를 통해서 했어요. 리얼미터. 그래서 우리가 리얼미터를 일부러 선택해가지고 3,000명을 조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물론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었느냐? 동성애와 성전환을 차별금지 사유로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찬성이 2% 더 많았어요. 43.8%가 찬성, 41.5%. 그러니까 찬성이 2% 조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물어봤느냐? 당신은 차별금지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잘 압니다. 잘 안다고 말한 사람은 63%가 반대했어요. 반면에 별로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 이거는 찬성이 더 많아. 그러니까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물어봤어요.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 그 다음에 여자 스포츠 경기,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을 정사를 가리키는 걸 물어보니까 반대가 많죠. 화장실 들어가는 건 80% 반대, 60%, 50%.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세 가지 물어보고 다시 우리가 또 물어봤어요. 다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당신 그래도 찬성하느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반대하죠. 모르고 찬성하면 모르고. 차별금지법 이름이 좋으니까 있지. 차별금지법 만들어지고 나면 뭐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오고 뭐 이런 걸 듣고 나니까 그건 아니지 해가지고 전부 다 반대하죠.
그러니까 그 묻는데 뭐 불과 2, 3분밖에 안 걸리. 2, 3분밖에 안 걸리지만 알고 나면 이게 반대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만든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알리기만 하면 알리기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붙잡아 가지고 야, 남자 며느리 들어오는 거 어떻게 생각해? 남자가 여자 화장실 목욕탕 들어오는 거 어떻게? 답 안 되지요. 모르니까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알리기만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국민의 25%만 압니다. 차별금지법이 뭔지 25%밖에 몰라요. 75%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면 차별금지법 찬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열심히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언론이 좀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은데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에서 전단지도 나눠줘야 되고 주위에 알려야 되고요. 또 국회의원을 만나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정말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위에 알려가지고 우리가 정말 전국이 하나가 되어서 알리기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 막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2, 3분만 그 사람 만나고 2, 3분만 이야기하면 차별금지법이 이런 법이래라고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거룩한 방파제를 만들자 했는데 사실은 서구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보다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얼른 말했죠.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과학자인 동성애자들은 논문을 내가지고 하고 정말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을 바쳐가지고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헌신된 기독교인이 많으냐 헌신된 동성애자가 많으냐 숫자가 어디가 많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서구에서는 헌신된 동성애자들이 헌신된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진 거예요.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동성애자들보다 기독교인들이 헌신하지 않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고 예수님이 오셔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는 우리가 어떻게 동성애자들 쾌락을 위해서 헌신하는 동성애자들보다 더 헌신하지 않아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서구는 이미 음란에서 기독교인들이 껍데기가 된 거예요. 껍데기 기독교인은 동성애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겉에만 거룩하고 알맹이는 이미 다 음란에서 점령을 당하고 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를 정말 지키고 그 다음에 정말 적어도 동성애자들보다는 더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싸움은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헌신의 싸움.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 주위에 알려야 되고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만 딱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밖에 나가면 그 학생인권 조례에 반대하자 1인 시위하자는 그 내용이 있어요.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전국적으로 이번에 또 교사 한 명이 이제 그런 불이한이 있어서 더 이게 학생인권 조례가 사실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잘하면 이게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밖에서 떠들어야 됩니다. 떠들어야만이 서울시에 있는 의원들이 이거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폐지하는 걸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해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8월 24일 날도 서울시 의회 안에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24일 날도 막 그 앞에서 막 대규모 집회를 지금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뭐 많이 좀 8월 24일 날 서울시 의회 앞에 이제 모이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려야 되겠다. 알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1인 시입니다. 1인 시. 그래가지고 출근 시간대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하면 돼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 혹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딱 피켓 그냥 가만 들고 있으면 돼요. 1인 시위는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법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집회 신고 안 하고도 혼자 할 때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모집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는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도 정말 한번 이렇게 들고 우리가 피켓은 다 만들어 드립니다. 자기 집으로 다 보내줘요. 그러면 자기 집에 갖고 있다가 한번 2주에 한 번씩 우리가 특별한 날을 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당장은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게 돼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 하고 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은 딱 들고 서 있으면 그 재밌습니다. 저는 국회 앞에서 매주 한 번씩 목요일 날 이제 딱
국회의원들 보라고 하고 있고, 제가 할 때는 이제 그 파트너는 바뀌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오시고 한 번은 이제 평신도가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딱 1인실 하면은 그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면서 보는 거거든. 우리 전단지는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좀 피곤하죠. 주도 안 받으니까. 근데 이건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돼. 가만히 들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봅니다. 큰 글자를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걸 하는가 하면, 제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서울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뭐 100명, 200명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뭐 우리 크리스찬, 서울에 있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아요? 그중에 뭐 200명이다. 그럼 숫자는 많은 건 아니지만 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충격입니다. 같은 날 동시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마다 여기 서 있으면 야 이거 대단하다고. 그래서 조직화된 소수가 조직화되지 않은 다수를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만큼 지켜야 되는데 이걸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오늘 들으니까 아이고 저거 좋네. 좋네 하고 끝나면 안 돼. 좋네 하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리고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들고 서 있으면 돼요. 예, 그냥 그러면 또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좀 헌신해 주면 좋겠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가 지금 한 100명 이상 모으고 있고요. 또 이런 건 있어요. 좀 이게 부끄럽다. 그러면 같이 하면 돼. 같이 하면은 집회 신고를 해야 돼. 집회 신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뭐 몇 명이 같이 서서 하고 싶다 하면은 집회 신고를 딱 어느 지역을 하나 해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쓰면, 여러 명이 쓰면 조금 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아무튼 뭐 좀 자신 있으면 혼자 하시고 자신이 없으면 뭉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저는 참 이 동성애자들 보면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노력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것이 나올까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것보다 저서는 너무 창피하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동성애자들보다 져가지고 서구가 다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근데 또 우리나라만큼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좀 서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반드시 이기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많이 헌신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